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한국이 거기에 동의 안 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김주혜가 그 한 번 딱 나타나고 두 번째 2010년 유럽에서 남자 아기의 고급 장난감이 평양으로 수입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0년생 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건강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라면서요. 당연히 김주혜가 뭘 하겠습니까? 김여정이 쓰던지 아니면 기존의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쓰거나 해서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로. 오늘 이화여대 박원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아주 좋아하는 후배인데 점점 떨리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그동안 왜 저를 안 불러주시고 저는 항상 대동강 TV와 조한범 TV의 그 세계적인 유튜버이신 조한범 박사님을 존경하면서 늘 나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셔서 섭섭했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했나 봐요. 나오면 내 위상에 문제가 있을까 봐. 제 거는 아무도 안 봅니다. 자, 아니 세상에 군인들 다 모아놓고 장성 모아놓고 연설하는 건 지금까지 김정은이 유일했거든요. 예. 김정은이 그거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전 세계 미군 지휘관 800명을 한 자리에 물렀어요. 왜 그런 거예요? 트럼프 연설했고 해그셀스 연설했고 다 봤습니다. 네. 해그셀스 연설이 더 저는 재밌었는데 트럼프는 늘 하던 얘기를 했던 거고 53분, 56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해그셀스가? 예, 했는데 거의 군기 잡는 연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군들을 모아놓고 아주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각자 신체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뚱뚱하거나 몸이 전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옷 벗기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옷 벗기면 성추행 아닌가? 뭐 그건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워크라고 해갖고 뭐 조 박사님 잘 아시는 미국 내에서 워낙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너무 많이 가서 PC주의 같은 거 소수 인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일단 군에 배려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심지어는 남자 여자 기준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남자의 전투병과 기준을 맞춰서 그건 이제 영어로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거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용모도 단정하게 해라. 그래서 머리도 짧게 깎아야 되고 더 이상 수염 기르는 거 안 된다. 그거 김정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염을 기르게 하는 유일한 곳은 특수부대니까 정 그러면 그린베르 같은 특수부대로 가라. 그렇지 않고는 용모도 다 앞으로는 그것을 다 통제하겠다. 뭐 미국이란 사회 잘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성 그런 것을 매우 인정해 주는 방향에서 정반대 매우 보수적인 형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국방부 이름도 바꾸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부. 그거를 내내 한 50분간 일종의 훈계 그런 형식으로 장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장성들 표정이 무슨 소리 하니?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이 집권 초에 해군 장성들 모아놓고 수영을 시킨 적이 있어요. 해 웃으면서. 그게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점점 북한하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더군다나 해그세스 같은 경우에는 중령 출신이고 나이도 젊고 장성 출신도 아니고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의 경험과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트럼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젊은 중령 출신의 국방장관이 자기의 상관이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만큼 그 트럼프의 권위를 높이는 하나의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뭐 리얼리티 쇼의 천재니까. 자, 그런데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보면 좀 약간 원래 군사력에 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내년에 1조 달러 국방비를 확보하겠다. 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의도가 뭐예요? 아니 힘을 통한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사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원치 않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그간에도 일기이기 보면은 그냥 한 방 때리고 마는 특히 지상군을 동원해서 전투를 치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근데 대신에 힘을 통한 평화라 해갖고 이번에도 보면 특히 핵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훨씬 강화하겠다. 창과 방패 둘 다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말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너 때릴 거야? 어머 이렇게 항상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행동은 잘 안 하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걱정이 뭐냐면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뭐 단순 표기 오류라고 그랬지만 주한미군 주일미군 사령관이 별 4개예요. 네. 브런슨이죠. 근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 3개 중장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오류냐 아니면 전작권 전환과 함께 관련된 왜냐하면 전작권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국군 미래사령부 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 대장을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요걸 염두에 둔 격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그 중장으로 표시한 거는 일종의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미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 국방부가 그리고 있는 옵션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게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동맹 현대화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반도의 전쟁 책임을 한국 주도 미국 지원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지상군이 많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해공군 위주로 재편을 하고 현재 지상군이 사성 장군으로 있는 거는 우리 조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시에 약 60만의 미군 증원군이 말이 안 되는 숫자고 그렇게 현실성이 없긴 하지만 그것을 지휘하기 위해서 육군 사성 장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맹 현대화가 제대로 된다면 더 이상 그런 작전계획 5022라서 작년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건데 그게 유효하지 않을 거고요. 미래사도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해공군 위주의 삼성 장군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주1 미군 장성을 사성 장군으로 하되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시킨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의 1차선 방어선 뒤로 빠지는 물론 뭐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게 심각하게 미국에서 국방부 내에서 선택지 중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그러면 한국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미국의 그런 인태 전략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박 교수님 주한미군 사령관 별 4개가 모자를 4개 쓰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네. 연합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그다음에 선임 장교. 네, 주한미군 선임 장교. 주한미군 선임 장교 4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한미연합사 사령관 직책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한테 전시작전권을 줘도 지금 원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미래사령부를 만들고 우리가 사령관이 돼도 모자 바꿔 써서 유엔군 사령관 모자 쓰고 난 유엔군이니까 한미 미래사령부도 우리 소속이야. 그다음에 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 전시작전과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작전공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로 가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 견제로 가겠다면은 미래 연합사라는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 연합사를 만들 때도 그 그림을 보면은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 사성 장군 사령관을 맡고 그 밑에 미국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시 사성 장군이잖아요. 근데 지휘 체계를 의미하는 아래 하살표가 없었어요. 그거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만약에 동맹 현대화가 미국에 원하는 대로 된다면 이제는 일본식 병렬 체제 같은 형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재래전에서는 한국이 책임을 져라. 근데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핵 전쟁에 대해서는 미군이 책임을 져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병렬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머릿속과 지금 주한미군이나 미군 쪽에서는 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트럼프나 행정부 쪽에서는 줘버리는 게 낫다 이런 기류가 좀 흘려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국방부와의 생각이 좀 다르죠. 근데 생각이 다른데 서로 마주치는 지점이 저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가들이 거의 없죠. 이제 그나마 전략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내시들만 있죠. 그러니까 정책 차관인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한국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콜비죠. 그렇죠. 엘브리지 콜비가 그렇게 있고 트럼프는 다른 이유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전쟁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만큼 책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돈 내기 생각하니까. 싫다. 그러니까. 니네가 돈 내라. 그래서 책임을 지고 그냥 주한미군은 여기에 주둔하고 그것도 한국이 원치 않으면 꼭 여기 주둔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비용을 내라는 거죠. 주둔 비용. 그러면서 중국 견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둘 다 국방부와 트럼프와의 생각이 맞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만났죠. 네. 만났을 때 이런 말 했어요. 한국에 있는 큰 기지 캠프 험프리즈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서도 중국 견제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 거죠. 아, 그것도 저는 정확하지 않고요. 아,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도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일본이랑 좀 헷갈렸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 두 군데만 미국과 소파의 예외 규정으로 특별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여 기지에 대해서 그 기지 사용 비용을 그 네. 안에 정산을 해서 집어넣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우리 안 들어가거든요. 받죠. 이게 간접 비용이라 해갖고 우리는 그 비용을 직접 비용으로 산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지를 사용하는데 기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임대료 내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착각을 안 내고 한 거죠. 있는데. 안 내고 있는데 전혀. 네. 그리고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인데 만약에 정말 소유라면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거 만드는데 100억 달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근데 그 100억 달러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지난번 일기 때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부러 헬기를 태우고 캠프 험프리스를 한 바퀴 돌았어요. 트럼프가. 그때 트럼프 입이 귀에 걸렸어요. 예,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전체 비용의 95%를 댔다 했더니 트럼프의 반응이 영어로 Why not 100%? 왜 100% 안 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의 전략적 위치는 분명합니다. 베이징까지의 직선거리 1000km고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자신들의 턱을 노리는 비수다. 근데 그만큼 이 기지가 중국의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판에 많이들 읽고 제일 그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가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MIT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미군에 있는 해외 기지의 취약성입니다. 이거는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한국의 이 기지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취약점도 있다라는 것. 중국에 대한 비수도 되지만 거꾸로 중국의 위협에 취약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지 쪽이 방어도 낮고 오히려 중국의 위협에서 덜 취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캠프 험프리스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국 정부의 입장이겠죠. 협력을 하면 유지를 하는 거고 정 싫다 그러면은 구태여 이 기지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또 캠프 험프리스는 지상군 기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해외 주둔 최고의 지상군. 근데 지상군을 활용한 전쟁을 미국이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일본은 미국 방위 인도태평양의 코너스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린치핀이라고 그랬죠. 그 린치핀 핵심 축으로서의 중국 견제의 전진 기지로서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죠. 그럼요. 여전히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도 생각해 보면 50만이 넘는 대군에 이렇게 잘 훈련된 미국의 우방국이 동맹국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중요도는 분명히 있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미군은 어쨌든 중국 견제로 가겠다라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정 한국이 거기에 동의 안 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현 외무장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가 관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여기에 좀 가려져 있는데 세 번째
다른 중요 사안 협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 쪽에 지금 진전이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실제로 미국이 농축과 재처리 이 핵무장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란도 지금 농축 문제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재처리 쪽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농축 우라늄 20% 얘기가 하지 않을까. 농축 우라늄은 일정 수준 그걸 푸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저보다 조 박사님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그때 낙하손의 레이건의 1번만 예외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한미 상호 원자력 협정을 양자 간에 맺어서 그걸 다 규정하는 국가가 대부분이고 이른바 국무부에서는 이 비확산 마피아라는 조직들이 아직도 있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도 직간접적으로 해봤는데 거기서 발목 다 잡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우리가 파일럿 프로세싱이라는 조금은 모호한 그런 형태로 갔는데 이번에 글쎄 저도 뭐 정부에서 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플루토늄 재처리는 아닐 것 같고 농축 우라늄의 일부를 허용하지 않을까. 농축 우라늄의 일부를 허용하더라도 한국이 그렇게 또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원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20%가 왜 중요하냐면요. 90%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고농축 우라늄탄이지만 5% 정도 3.5에서 5%면은 이제 연료봉에 이제 국산 자유화가 이제 자립이 가능하고 지금 사오잖아요. 20%가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봉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돼도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상당한 거죠. 프랑스의 바라크란가 거기는 20%도 안 드는 4에서 5%짜리도 뭐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전혀 농축을 못하는 거에서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근데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쫓아가면서 제일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자협정 저도 개정에 찬성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재처리를 해야 우리가 이게 방사물 폐기장부터 그럼 다 2030년이면 완전히 다 차버리잖아요.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상업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간 상업적 목적 얘기를 안 하고 아마도 조 박사님도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군사적 잠재력, 핵 잠재력. 잠재적 핵역량 구축. 그 역량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모르지 않죠. 근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 눈 가리고 아웅이 어떻게 말하든 네. 어떻게 말하든. 그러니까 이중 용도는 다 가능한 거니까. 이중 용도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이번에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결과는 두고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해는 안 차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뭐 정부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 정도면 최소한 농축 우라늄에 뭐 당연히 고농축까지는 당연히 안 되게 하더라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정도가 돼야 그래도 정부가 말한 좀 굉장히 전향적이고 한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추정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 정부가 에이펙 경주 에이펙 10월 말 11월 초 처음에 에이펙 계획이 트럼프 왔을 때 김정은 만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가 좀 기류가 바뀌어요.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조현 외무장관은 만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좀 현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트럼프가 한국 오는 일정이 정해졌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일정이 에이펙 회의 당일날 이 아니라 그 전에 왔다 간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전에 올 수도 있다. 그 전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에이펙의 실질적인 회의는 참여 안 할 가능성, 안 할 수도 있다. ARF 회의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뭐 트럼프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다 열어놓고 본다면 다시 돌아가서 근데 저는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당연히 김정은은 이쪽에 안 오는 것은 100% 확실한 거고요. 경주는 안 오죠. 안 오죠. 그리고 판문점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2019년 6월 깜짝 회동 때문에 그런데 트윗.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간에 계속 협상이 진행될 때였고 또 트럼프가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직관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트위터를 36시간 전에 보냈을 때 이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생각을 갖고 보낸 거다.
근데 만약에도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안 나타난다. 그럼 이건 트럼프의 체면이 엄청 깎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지난 21일에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조건을 분명히 내세웠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기의 조건을 들어주면 만나겠다. 쉽게 말해서 핵 군축 협상 비핵화 얘기 안 하고 그럼 만나겠다. 근데 엊그저께 그래서 미 백악관에서도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만난다고. 조건 없이 만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공을 서로 양쪽으로 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은 이미 시작이 됐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의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말만 믿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되게 한번 당했던 경험이 하노이에서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뺨 한 대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그때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순회회동을 통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실무가 협의를 해서 뭔가 확실히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연구 중단.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김정은도 조건 없이 나온다라는 고거에 자신의 명분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연합훈련 중단한 적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 비용 문제를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랑도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비핵화 안 한다는 북한과 비핵화 하라는 미국과 한미와 이게 만나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더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동결 중단, 개발 중단, 단계적 비핵화,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로 완전한 비핵화. 요 3단계론을 얘기해요. 그리고 동결 상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결은 비핵화는 아니잖아요. 중단하는 거니까. 그럼 김정은은 동결에 합의하면 난 비핵화 안 한 거야.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지금 막는 거니까 미국 가서는 비핵화 했어. 그다음 이재명 대표는 난 받을 거야라고 말했으니까 이 동결에서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정부의 발표가 계속 좀 혼란스러운 게 처음에 동결이라고 얘기했다가 중단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동결과 중단은 되게 다른 개념이죠. 동결이 훨씬 강하죠. 우리가 비핵화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동결이죠. 94년 제네바 합의도 동결로 나와 있고 동결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특정해서 그것을 중단시킬 건지가 동결에 포함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서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닿다는 게 동결이죠. 그렇죠. 다만 그거에 비해서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 비핵화 개념의 중단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중단에는 넓게 해석하면 선언적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죠. 자발적 모라토리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핵실험 안 해. 뭐 더 이상 안 써. 핵물질 개발, 핵물질 생산 안 해? 말만 하는 것도 중단일 수 있는 그게 거죠. 중단이었어요. 그게 중단이었죠. 글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상을 준다?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의미 있는 동결을 해서 그 동결로 과연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은 쉽지 않다. 네. 근데 트럼프는 원래 내용이 허술한 합의하는데 도사잖아요. 대충 합의하고 나서 I got it 그러잖아요. 나 해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분명히 남는 게 있어야죠. 더군다나 만약 북한 핵을 그때도 그 싱가포르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로 의미 없는 거 껍데기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에서 트럼프가 나중에 얘기한 게 자기 손해 본 게 없다는 게 제재는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재를 뭔가 해제해 주려면 진짜 뭘 얻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를 선포할 수준이 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본토, 미 본토에 대한 북한 공격을 막는 거죠. 그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거기서 SLBM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는 경로까지를 다 막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것에 동의를 하면 저는 트럼프의 마지노선은 거기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절대 합의 못하죠. 근데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러우 전쟁은 제가 보기에 휴전 모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치고 봐도 유럽이 전원에 뭐 쌓인다 그러지만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토마호크 제공 의사까지도 지금 푸틴 협박 압박. 그다음에 하마스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의 3대 목표 러우 중동 남는 건 러브레터 김정은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장성들 연설할 때 그랬잖아요. 미국이 평화상 못 받으면 모욕이라고. 지가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김정은 만나서
뭐라도 백지라도 도장 찍으면 내가 다 해냈어. 나 줘. 이렇게 또 실제로 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노리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미 자기가 뭐 지금 출범한 지 뭐 8개월 정도 됐는데 7개 전쟁 중단시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도 평화상 안 주면 이건 문제가 이미 끝났고요. 네. 그건 받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네. 아마 협박해서라도 받을 거예요. 받을 거고 미국이 받아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거 달란 얘기는 아주 명백한 거고요. 그렇게 될 거 같고. 근데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이 부동산 업자로서의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상쇄되지 않는 한 합의로 가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트럼프의 애국심을 믿으시는군요. 아니 애국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죠. 이게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2017년 뭐 로켓맨 뭐 해안가 분노했을 때 워싱턴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택시 운전사들도 북한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ICBM 날라오냐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단 멈춤 동결 효과가 있다면 박수 받을 거다. 그렇죠. 예. 트럼프 그걸 노릴 거고. 근데 뭐 김정은은 절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핵의 효용성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의까지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국 800명 모아서 지금 두 번째 사람 탄생했습니다. 김정은 말고도 장성들 다 모아서 연설하는 트럼프 두 번째. 김정은 둘이 좀 약간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흔히 말해서 요즘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그런 또 타입들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북한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데 이른바 19세기 때 유럽 협력 체제, 공조 체제, 그러니까 컨설트 오브 유럽이 있었잖아요. 뭐 조 박사님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제 정치학계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하나의 추정 중에 가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트럼피즘이 우연히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김일성 이후 9월 3일 날 놀랬어요.天安문 성루. 예. 우푸틴 좌정은 원래天安문에 중국 지도자가 서면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최고 지도자가 서고 이 좌쪽은 원로들이 서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오른쪽에 푸틴 건너 옆에 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원로들 자리에 김정은이 섰어요. 오른쪽엔 전통적으로 이제 푸틴이 선 거고. 자, 북중러.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보고. 근데 또 북중러 정상회담은 안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그 전승절은 제가 너무 많이 틀려서 일단 첫 번째 김정은이 저는 안 갈 거다. 네. 간다고 보셨어요, 조 박사님은? 저는 그 틀린 적이 많아서 욕을 많이 먹어서 이때 예측은 잘 안 하려고. 저는 대놓고 안 갈 거다 얘기했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안 간다고 안 갈 거라고 평가했어요. 첫 번째 완전히 틀렸고 두 번째는 김주애도 안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틀렸고 근데 하나 맞춘 거는 북중러 회담은 안 할 거다. 그건 맞췄습니다. 그건 저도 북중러 회담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건 맞췄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럼에도 북중러에 협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죠. 특히 저는 오히려 천안문 막내에 오르는 거 전에 기가 막히게 줄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중러의 3국 정상만 첫 줄을 세우게 하고 그 바로 뒤에 이 통역을 발치했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 근데 그 나머지 국가들이 사실은 북한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력이 훨씬 큰 국가들인데도 두 줄을 맞췄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딱 생각난 게 관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보셨죠? 관상. 맞죠. 이정재가 나오는 수양. 대한민국의 도입부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에 이정재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 제가 딱 생각한 게 틀림없이 북한이 기록 영화를 만들 텐데 저거 슬로우로 걸 거다. 아니나 다를까 맞췄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거 보셨잖아요. 그 기록 영화 54분짜리, 그 50몇 분짜리. 거기 앞에 세 명이서 슬로우로 딱 나오는. 김정은이 남한 영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배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전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컸죠. 그만큼 북중러가 협력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건 딱 상징에서만 머물렀다. 그게 저는 북중러 3국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 아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그들이 협력을 하는 모습을 늘 그건
한국 전쟁 준비 기간부터 나왔던 그 삼국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절대 믿지 못하죠. 편의에 의한 결합이고 단기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특히 북한은 이른바 시계추 외교로 해갖고 양국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치에 해오는 그런 전통이 있고 주체 사상 자체가 그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과 소련이 싸우니까. 예. 이제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됐기 때문에 모습은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북중러 삼각 협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저는 푸틴이 웃고 있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중화민족주의를 연설해서 계속 떠들면서 중화민족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뭐 내용은 모르지만 보여줬거든요. 그럼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가지고 코피 터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르주, 하바rov스주, 연해주 이게 한반도 거의 한 6배 면적 되거든요. 이게 제2차 아편전쟁 전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관할했거든요. 그러면 푸틴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정은 우 푸틴인데 러시아는 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 박사님이 진짜 러시아 전문가시고 푸틴은 선배잖아요. 그 제가 맨날 좀 그 전쟁 좀 그만하라고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같은 학교 선배신데 바빠서 통화가 잘 안 돼요. 그 푸틴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위대한 러시아가 이제는 중국에 사실은 일종의 위계가 보일 정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푸틴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겠죠. 그 푸틴하고는 김정은이 2시간 반 회동을 했어요. 근데 시진핑하고는 밥까지 먹었는데 2시간이었어요. 요게 지금 그 이번에 간 김정은의 행보에 숨은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최선희가 이 9월 하순에 네. 최선희도 갔잖아요. 갔죠. 전승절에 네. 9월 1일부터 5일까지. 네. 근데 3주 만에 또 달려갔어요. 그게 지금 후속 조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시진핑이 에이펙 오고 한중 그다음에 미중 이런 거에 대한 북한의 조급함일까요? 그거 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 왕이랑도 만나고 리창 총리랑도 만나서 각각의 나온 얘기들을 보면 후속 조치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그 양국 간의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그간의 북중 관계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최악이었죠. 뭐 눈에서 다 보이는 것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북중 관계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와는 다르게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경제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중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한테 빌미를 주는 건데 그럴 생각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에 시진핑이 오니까 당연히 10월 10일 북한의 이번에 80주년 그들이 말한 당창건일에 뭐 시진핑이 나타나면은 딱 좋죠. 왜냐하면 그들의 전승전 80주년에 나타났으니까. 근데 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이제는 에이펙에 오는 한국에 오는 것도 좀 전반적으로 영어로 다운그레이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좀 줄여달라 하는 요청을 했겠죠. 공교롭게도 그 시점쯤에 서울의 신라호텔을 통째로 예약했던 중국이 취소를 했다. 저는 그게 방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진핑이 서울에 있느냐 경주에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서울에 있으면 이거는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관계 측면이 부각이 되는 거고 경주에 있으면 그냥 에이펙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사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 북한을 좀 배려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처음에는 신라호텔 통째로 예약해서 한중 쪽에 방점을 좀 두려고 했는데 북한이 징징거리니까 그건 좀 줄인다. 네, 그건 뭐 중국도 좀 고민이 있겠죠. 양쪽 다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에이펙 전이 10월 10일이 북한 당선건 80주년이에요. 북한은 꺾어지는 5년 쉬면 특히 10년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럼 70주년은 김정은 집권 초예요. 그때는 뭐 별 볼 일 없어도 그냥 내 거 아니야. 뭐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뭐 내가 한 거 별로 없어도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벌써 14년째 집권하니까 80주년은 이제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있고 그리고 연초부터 이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고위급 초청장을 보냈답니다. 그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게 시진핑의 이 열병식
장창고 자기도 갔으니까 전통선언에 네. 가능성 시진핑 평양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남북을 동시에 갈 만큼 시진핑이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데 여전히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있지만 그 개선에도 일정 수준 좀 거리를 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북한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중국도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가져가는 데는 유럽 국가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유럽을 몇 번 다녀왔는데 유럽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나쁘게? 예. 참전 때문에 러우 전쟁. 예. 조 박사님 잘 아시잖아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상당히 수용적이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무슨 뭐 그렇죠. 관여하고 스위스. 또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본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돼버렸으니까 북한 자체가 북한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의 참전 자체가 북한의 큰 패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많다. 이런 게 크다. 뭐 단기적으로는 뭔가 뭐 약간 진통제처럼 뭘 받긴 하겠지만 아니 이거는 조 박사님의 그 유튜브에서 제가 늘 보고 배우는 건데 작년에 러시아 관광객 뭐 881명인가 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무슨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진핑 김정은 만났을 때 시진핑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김정은은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무역의 심화 발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경제 부분 여기서도 여전히 일정한 제약 쉽게 말하면 명분이 있죠. 대북제재 준수.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김정은 방중으로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고 저는 김정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조금 더 큰 그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역사를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한 국가에 올인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죠. 특히 그렇죠. 중국한테 올인하는 것은 원치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한 경제 모델. 예를 들어 브릭스라든지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확장돼서 중국 주도의 그런 경제 체제가 구축된다면 거기에 자신들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서구나 뭐 한국이랑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제 발전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는 진영주의, 다극체제 그리고 신냉전 이제 그 그림이죠. 근데 과연 그 그림이 그려질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저는 김정은은 그 꿈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혈맹이 아닌 균열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인가요? 푸틴한테 짜증을 냈어요.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 그때 더 재밌는 게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나는 곰이야, 우리는 곰이야, 북극 곰이야 그랬어요. 근데 곰이 생각보다 영리한 거 아시죠? 이번에 독일계 재단이 의뢰해서 한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지원한 게 얼마인지가 98억 달러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 준 거는 12억 달러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9분의 1 정도 뭐 그러니까 9개 주고 하나 받은 거죠. 그다음에 첨단 군사 기술 이전도 많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곰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북러 관계에서 북한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 저는 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푸틴이라는 그래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그런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이 연출은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국가를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거 북한이 정말 필요한 것은 첨단 군사 기술이죠. 예를 들어 뭐 재진입 기술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 일부 국내 언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를 뭐 러시아가 제공해 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미 본토 타격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위험해지죠. 러시아도 위험해지고 이거를 책임을 또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물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판단이 되고 또 경제적인 것은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경제 협력이 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예. 2021년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양국 교역이 5만 달러예요. 그때 한국과의 교역이 270억 예,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뭐 비교도 안 되고 앞으로도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은 러시아가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동방 정책 거기에 파트너는 오히려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뭐 결국 김정은이 그 푸틴한테 베팅한 것은 저는 그거는 큰 패착이다라고 큰 생각합니다. 예. 러우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이제 경제에 주력하게 될 그것도 거예요. 핵심이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한테 손을 벌릴 가능성 높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세계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이다. 이제 중진국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더군다나 경제적인 거는 유럽과는 유의미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겠죠. 아니면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유엔 러시아 대사 내변자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북한에 핵 있는 거 다 알지 않냐.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냥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그다음에 유관국들이 냉정하게 대화하라. 지금 양측의 입장이 다르죠. 북한 핵에 대해서. 네.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스스로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핵 독점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돼버리는데 네. 과연 그런 선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저도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냥 립 서비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 어떤 국가, 심지어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엔 자신들이 68년 NPT 체제 이후에 갖고 있었던 핵 독점권을 다 놓치게 되는 건데 그런 엄청난 특권을 왜 스스로 놓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대한민국 내에 자체 핵 무장 여론이 커질 거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국이 자체 핵 무장하면 러시아로서 한국은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 의미는 이제 NPT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악몽 같은 대만의 핵무장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대만은 잘 싫어하죠 핵무장에. 핵만 가지면 살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도 푸틴은 김정은 손을 놓지는 않겠죠? 협력의 모습은 협력의 모습은 유지하겠죠. 근데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밀접한 협력 수준으로 갈 것이냐가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전 과정이 중요하긴 한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뭐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 국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9세기 유럽의 마치 유럽의 공조 체제처럼 그런 강대국 핵을 가진 국가끼리 뭔가 세계 질서를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트럼프 머릿속에도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패권은 안 놓치고 자신이 미국이 패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국가들의 일종의 약간의 협력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을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트럼프가 푸틴을 활용해서 그럼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 고립이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푸틴을 끌어당기고 김정은 만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북미 관계의 엔드 스테이트는 수교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은 중국 고립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이제 그 방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역키신저 방식이라 해서 미국 내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트럼프는 그거에도 그렇게 썩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미국 국무부 국방부와 또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국무부 국방부 나머지 부처는 당연히 중국을 페이싱 트레트 아주 기준이 되는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또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자기 임기 동안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정말로 아주 그 주된 적으로 놓고 그런 식으로 정말 뭐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 인도太平양 전략에 보면 제1의 위협이 중국이었어요. As a revisionist state라고 했고 그러니까 수정주의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트럼프도 어쨌든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이미 나왔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미 국방 전략. NDS. 네, 그러니까 엘브리지 콜비가 당연히 썼고요. 네. 거기에는 당연히 중국을 그보다 더 강한 기준 위협. 이건 뭐 바이든 때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그렇게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가 공식 정책이랑 자기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거랑 너무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문서에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저 그거를 중국을 그렇게 핵심 위협으로 상정하고 접근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거래적 갈등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기랑 비슷하게 뭐 경제적으로 원하는 만큼 더군다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많이 받아냈다라는 그런 명분을 준다면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국을 완전히 압박하려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물론 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의 현대화라든지 미사일 방어에 최첨단을 가고 있죠. 골든돔. 그건 맞긴 하지만 대만 해협 위기 같은 데서 군사력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트럼프가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 위기에 방어 공약 군사력을 활용해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답한 적이 없어요. 예스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냥 관세 얘기만 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북중러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려고 그러고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트럼프 만나는 건 중국한테는 부담이지 않을까요? 부담이죠. 그래서 이게 딱 2018년 데자부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17년 때도 중국과 북한 사이가 최악의 관계였고 2017년 신종 라인 장성택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 인민일보랑 저쪽 노동신문이랑 대놓고 서로 비판을 한 2017년.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남을 암살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2018년에 초에 갑자기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버렸잖아요. 3월이었죠. 예, 그게 그 3개 국가의 역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마음에 안 들죠. 여러모로. 근데 그럼에도 북한이 없는 한반도는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를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을 안고 가야 된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트럼프가 만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김정은을 뭔가 좀 다독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승절에 초청한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엄마 딜레마라고 그래요. 애는 깽판 쳐요 막. 근데 엄마는 애처럼 깽판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딜레마죠 사실은. 북한이 깽판 쳐도 우리가 맘대로 북한처럼 똑같이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럼 훈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시진핑 올 초까지만 해도 최악이었던 북중 관계인데 김정은을 9월 3일天安문 성내에 세웠어요. 그다음에 시진핑은 또 에이펙에 와요. 에이펙에. 그러면은 시진핑 머릿속에 무게추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북한에 갖고 있는 사활적 이해는 자신의 영향력을 네, 자기의 영향력을 이 정도 유지하고 북한 체제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한국과의 관계는 한국을 여전히 약한 고리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현재 정부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정부니까 그래서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에서 한국을 좀 빼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 제가 뭐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현 정부 등장하고 나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고 여전히 한한령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철회하면서 한국을 더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고 미국 가면서 안미 경중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호흡을 고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설명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시대가 갔다는 게 지금 안보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런 패러다임이 없는 실용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 시위는 좀 문제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 중국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한미 관계는 이번 조지아 사태 관세 말도 안 되는 3천억 달러 이걸로 지금 국민 감정이 지금 매우 거칠어졌어요 조금. 그리고 한미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식의 모든 동맹이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한테는 상당히 호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발 좀 떨어져서 우리는 한국 입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500억 달러 말도 안 되고 이거 뭐 정말 미국이 하는 게 오히려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 연구자들 사이에 미국의 정체성을 이 트럼프 2기 등장 전에 이미 약탈적 패권 국가라고 규정한 일련의 학자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간에 뭐 45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나름대로 영어로 비나인한 헤지모닉 파워다. 나름대로 자비로운 그런 패권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주장이 맞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트럼프 2기에서 트럼프가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은 약탈적 패권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저는 증명됐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유럽이 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이 왜 5,500억 달러를 그렇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썩어도 준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미국이 없는 세계 질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으로는 저도 당연히 화나고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 쇠사슬 타는 거 보니까 저도 피가 거꾸로 솟던데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내려놓고 본다면 여전히 미국과 같이 가는 게 우리한테도 비용이 덜 들고 우리 안보와 경제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럼 중국이랑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게 미중이 거의 제로섬처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균형을 완벽하게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고 한쪽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랑 같이 갈 수 있냐. 저는 그거는 더더욱 선택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잘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리한 카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적 실용주의죠. 중국도. 김정은 불러 에이펙에 와. 그렇게 보면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죠. 아니고 간단하죠. 국제정치는 센 놈한테 붙어야 되는 거고 아직은 미국이 센 놈이다. 중국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북중러 애증 관계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님, 예. 이와에 대해서 북한학 가르치시죠? 예. 네, 가르치시죠? 자, 김주혜. 주혜 얘기 좀 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로드먼이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게 최근에 공개됐어요. 2013년, 로드먼 때문에 주혜가 알려졌잖아요. 2013년 여름을 원산에서 김정은 리설주하고 보냈는데, 그때 내가 주애라는 애를 안아봤다 그랬어요. 그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애가 알려졌습니다. 그걸로 실체가.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의미하죠. 이름은 주애. 왜냐하면 북한 언론에서 아직도 주애라는 이름 많으니까. 안아봤다 그랬으니까 2013년 상반기에 낳겠구나. 안았으니 젖먹일 테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얘기를 보니까 아들은 못 봤대요. 그 당시에. 아들이 있었으면 거기 안 나왔겠어요? 젖먹이도 나왔는데. 국정원도 아들 설은 이제 처음에는 10년생 아들, 2013년생 주애, 2017년생 성별미상 이렇게 입장했는데 근데 아들은 아닌 거 뭐 유학설을 또 저기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들 전 상관말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없는 것 같죠? 주애 위쪽에. 그러니까 그 2010년 아들설이 나온 거 잘 아시겠지만 2010년 그때쯤에 유럽에서 남자 아기의 그런 매우 고급 장난감이 북한으로 평양으로 수입돼서 갔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상당한 분량으로 이거는 김씨일가 아니면 수입할 수 없을 수준. 그래서 그때부터 2010년생 아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정보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저는 그래도 국정원 우리 때로는 우리 조원범 박사님이 그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보니까 국정원도 모르는 거다 하고 막 말씀하시던데 근데 저는 국정원이 제일 첩보에서는 정보에서는 앞선다 보면 국정원의 발표를 믿는 게 맞겠죠. 저도 가끔은 앞서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주애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베이징에서 나타났어요. 기차에서 내릴 때 최선희보다 앞에 김정은 뒤에 내렸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얘는 내 딸이야. 베이징에서 그 앞에 최고위층 중국 지도부가 있는 데서 고위층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방콕. 그래서 국정원이 베이징 대사관에 머무른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국정원 판단인데 저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현지 시찰을 했을 거다.
그냥 가서 오진 않았을 거다. 자, 왜 갔는데 공개적인 행사는 안 나왔어요? 그게 제가 틀린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남의 잔치에 가서 자기가 주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만약에 김주애가 그 한 번 딱 나타나고 두 번째 그건 자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김정은 뒤에 딱 서서 그때 서열 5위의 그 예, 중국. 중국의 이름 뭡니까? 그 어쨌든 서열 5위의 영접을 받으면서 섰다라는 게 자기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거 하나만 딱 보여주고 그다음엔 잠적을 한 거가 만약에 막루라든지 같이 올라가거나 계속 보여줬으면 세계 언론이 주애를 또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안 보죠. 그렇죠. 신기하니까. 예. 그러면 남의 잔치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북중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좌정원 우 푸틴 하면서 그 모습을 딱 연출해야 되는데 주애가 낄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됐다. 그렇지만 주애가 뭘 했는지 기록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5번이니까 6번 나오죠. 예.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예. 거의 주연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북한 주민들한테는 주애가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뭘 했는지를 다 보여줬다.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통적으로 중국 물론 북한이 중국의 윤호를 받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중국이라는 큰 무대에 이제 차기 지도자께서 가셔서 행보를 하셨다 이런 메시지. 더불어서 중국도 일정 수준 주애의 세습에 대해서 뭐 최소한 암묵적 동의는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그것을 수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허가를 안 하면 못 오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도 4대 세습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일정 수준 중국도 그래 하는 그런 동의의 사인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쪽 주애가 2022년 11월 화성 18형인가 쏠 때 나왔거든요. 화성 17형의 발행 기억이. 11월 18일 화성 17. 네, 17형이죠. 네. 근데 그 이후로 공개 활동이 이제 50회 내외가 돼요. 비공개는 더 많고 합치면 비공개까지 합치면. 그 처음에만 나와도 깡충깡충해서 아이고 애가 나왔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엄마예요 리설주. 그래서 북한 쪽 사람들 민심을 좀 탐문을 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두 가지랍니다. 아니, 누가 하든 뭐 총비서 동지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한쪽 여론. 또 한쪽은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해. 이 여론이 다 있다고 그래요. 김주애 조기 등장이 김정은 정권에게는 이게 약이 돼요, 독이 돼요? 아니 저는 뭐 후계자 여부를 떠나서 후계자로 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그 극복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 가장 큰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아직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 지도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북한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것이냐. 그것도 가장 큰 거고 기존의 남성층이 다 사실상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조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하셨지만 그 예를 들어서 김주애가 결혼했는데 성 씨가 다른 성 씨의 남자랑 결혼을 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럼 어떡하냐. 그 족보가 꼬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성씨 바꾸면 된다. 저한테. 예, 북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김 씨랑 결혼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김 씨 아니야. 박 씨라도 성씨가. 왜냐하면 왕건이 고려 창건하면서 성을 주잖아요. 있는 성도 바꿔요. 뭐 신순겸 장군 뭐 다 이 사람 이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 일가는 북한에서는 신인데 우리는 아니지만 전혀. 신의 이름을 바꾸면 족보를 못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황당하죠. 2025년 21세기에 우리가 전근대 봉건 사회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체제는 또 마찬가지고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사실상 2인자라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2인자라는 존재라는 것은 항상 1인자한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니까 그렇다고 뭐 주애가 직접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 주애를 1인자로 옹립하면 그 주변의 세력들이 또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당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상당 부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주애가 이게 어쨌든 북한은 이른바 유격대 국가의 형성으로 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군사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빨치산이잖아요.
근데 김주현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김주의 행보의 70%가 군 관련. 근데 군 관련 갔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뭔가 그런 경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여군 갈까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에 또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84년생으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얘네들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82년으로. 왜냐하면 1912년 김일성, 42년 김정일, 82년 그러니까 이자 노름하는 거니까 그것도 원래 김정일이 41년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만들기 이자 놀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40대 초반인데 그래 이렇게 계속 인자를 얘기하면은 김정일의 건강 이것도 제가 우리 조 박사님 유튜브에서 들은 건데 김정일의 건강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계속 건강 이상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김정은이 나온 게 김정일 뇌경색 쓰러진 다음에 튀어나왔거든요. 갑툭튀. 그러면 근데 이제 결국 저는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전 틀렸다고 보는 게 권력은 지갑에서 나오거든요. 광에서. 지금 북한 경제가 최악이에요. 지금 뭐 한국은행은 뭐 성장했다. 국정원도 나쁘지 않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면 죽겠다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봄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한 8, 9천 원이었거든요. 지난주 보니까는 그러니까 10월, 9월 하순 정도 보니까 42,500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1달러당 8,000원, 7,000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후계 구도에 대해서 이 민심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주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8차 당대회 올해가 마지막이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그들이 말한 인민경제가 뭔가 좀 발전돼야 되는데 12고지 만들어 놓고 아무리 숫자 맞추기 노름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 20승 10은 망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망할 걸 알고 있었던 지방에 시작이고. 20개 공장을 매년 10년 동안 만든다. 절반은 안 돌아간답니다. 지금. 그게 영어로 이제 렌트 시킹이라 해서 제살 깎아먹기잖아요.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와도 될까 말까 기술이 들어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한된 자원을 서로 갖고 가겠다 하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었고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9차 당대회는 하고 아무리 경제 좋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 그 중국을 간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결국은 풀어줄 수 있는 건 그나마 중국이고 원산 갈마에 그나마 보내줄 수 있는 건 중국이겠죠. 뭐 880명 가서 무슨 소용이 하루 숙박이 2만 명이 규모예요. 그러니까 2만 명. 근데 지금 동남아 남아시아 네팔이 충격적이었잖아요. 며칠 만에 모든 주요 시설 다 불타버렸잖아요. 여야 정치 지도인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2년에 이미 스리랑카 라자팍스 가문이 몰락했어요. 그때 형 동생이 총리와 대통령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 하시나 이 하시나 여자 총리는 이 방글라데시 건국 아버지의 딸이에요. 15년 동안 해먹다가 쫓겨났어요. 인도로 도망갔어요. 라자팍스도 도망갔고요. 그다음에 네팔 올리 총리도 도망갔어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 첫째 장기 독재, 심각한 경제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공정. 이게 네팔도 그거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네포키즈라고 하는 그 지배층들은. 그다음에 SNS. 맞습니다. 그다음에 젠지 세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에 넣어봤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4대 세습까지 시도해. 장기 독재. 경제난 이미 구조적이야. 그다음에 이 불공정. 북한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근데 김정은 퉁퉁. 김정은 뭐 저걸 보면서 이 불공정을 안 느낄까? 그다음에 SNS. 북한도 이미 휴대전화가 700만 대 수준이거든요. 만들어져. 인터넷은 안 돼도 인터넷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의 젊은 세대들 물어보니까 제가 최근에 오신 분 가장 최근에 언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도 물어봤어요. 뭐 장마당 세대라며 애들은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한류 세대예요 이러더라고요. 한류를 모르면 이게 대화에 끼지를 못한대요. 그럼 북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큰 틀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말씀하신 모든 국가와 다르게 초기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조직화를 하거나 아니면 영웅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못합니다. 예. 그게 시작되는 한해 본인뿐만 아니라 3대가 다 가족이 처벌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북한이 그런 강력한 통제를 약화시키거나 통제가 뭔가 좀 훼손됐다라는 증거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선호 위장이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은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런 북한 주민이 조직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학계에서 이제 임계 군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은 저는 북한이 그런 상황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박 교수님 생각이 동일하지만 보면 제스민 혁명 중동의 이슬람 신정 체제에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노점상 젊은 대학생이 분신하는 장면이 촉발 요인. 그다음에 차우세스크 독재 체제. 차우세스크가 연설하다가 자기 자랑 연설하다가 처형당하는 데까지 11일 걸리거든요. 부카레슈트 연설하다가 한 청년이 뛰어나와서 살인자라고 말하니까 삽시간에. 그다음에 네포퀴즈. 모든 면에서 보면 촉발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북한도 아이들 하나 낳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0명 정도 러시아 가서 전사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막 질질 짜고 그러잖아요. 우는 모습 연출하고. 그럼 극단적인 촉발 요인 같은 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촉발 요인이 항상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모르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경제 대혼란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뭐 그것도 가능한 거고 그 엘리트층에서 뭔가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하는 그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결합됐을 때 이게 임계 군중이 나타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차우체스크 누가 하자 그러면 그 친구는 죽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다 죽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만 만약 이게 정말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발화가 된다면은 그 군중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거보다 그 가능성을 보는 딴 체계로 딴 상황으로 보는 게 북한 사람의 믿음 체계가 흔들린다라는 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를 말씀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통일 포기. 이데올로기. 예, 통일 포기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믿음 체계 북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 체계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 체계의 가장 핵심은 통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통일로 치환해서 했고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그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미공급 시기라고 제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시기에 도조차도 이게 남북 분단 때문이고 통일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했던 북한이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이 통일 포기한다고 지난 21일 날 선언의 통일을 불필요하다 또 얘기해버려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물론 그걸 갖고 당장 어떤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보면 이 믿음 체계가 흔들린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젊은 세대 장마당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윗세대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체계가 밖에서 외부의 어떤 충격들이 오면 그것이 임계 군중까지로 갈 가능성은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뭔가 북한 내부의 통제 체제의 균열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균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고려대에서 한 30년 이상 강의하거든요. 한과에서. 그럼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박 교수님 이대에서 강의하시잖아요. 그럼 요즘 젊은 학생들 보면 이념이나 우리 때 있었던 그런 거시적인 이런 담론이 아니죠. 그 자기들 아주 개인적인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성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통제나 가치나 이런 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북한 MZ, 젠지 세대들도 북한은 이데올로기 정치의 세계잖아요. 그런 게 안 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학계에서 지금 연구가 적지 않게 돼 있어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결국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의 주장은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장마당을 운영하는 세력과 권력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구조 안에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형태. 이게 마치 중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 우리나라도 옛날에 70년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의 서로 연합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근데 두 가지 주장들이 다 현존하고 있죠. 저는 소련에서 제 눈앞에서 소련 체제가 붕괴되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 저도 한계인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설명을 맞아요. 잘해요. 네. 근데 터지는 그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 말씀에 알렉사이 유르착의 그 유명한 책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제가 지난 방학에 다 엄청 두꺼운 걸 읽었는데 그게 뭐 결과로는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다라는 건데 과정 안에서는 그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흔들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은 이미 망한 체제라고 보거든요. 망해 있다. 그냥 가는 거다. 조선 말기 한 100년이 사실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 체제 내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주애까지 튀어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최근 연구 주제로 갖고 보고 있는데 사회, 경제, 대외관계, 정치 측면에서 근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현 내구성이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확실한 것은 김정은 시기는 선대와 다른 아주 근본적인 형태의 도전은 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시장 사경제 확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마당 세대 외부 정부의 유입 그리고 통일. 포기. 저는 그 네 가지가 가장 큰 도전 요인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건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죠. 그러나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버티는 것 같다. 그러나 김주애로 만일에 간다 그러면 김주애의 통치 능력은 어떻게 보세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겠죠. 집단 지도 체제. 당연히 김주애가 뭘 하겠습니까? 뭐 김여정이 쓰든지 아니면 기존의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쓰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어쨌든 백두혈통이 필요한 거니까 내세우긴 하지만 그런 방향. 근데 그게 또 그 분야에도 연구가 좀 돼 있고 그것도 우리 조 박사님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만 가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들이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하지만 그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으로 김여정 남편이 군부 실세라는 소리 있어요. 네. 김여정 개인적으로 저는 뭐 김여정 영향력을 낮게 보지만 김여정이 김주애 정착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것도 뭐 반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김여정 자체가 오히려 뭐 다른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 뭐 조용원이라든지 그런 사람과의 경쟁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징성이 어쨌든 중요하겠죠. 그러나 뭐 실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다. 예, 북한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조한범 TV 처음 출연하셨는데 한 말씀 인사 말씀. 이제 불러주셔서 제가 섭섭합니다. 앞으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세계적인 유튜버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